삼부토건 초중고 학년별 2차 등교 계약을 하루 앞둔 오늘도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과 교사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서울과 경북의 일부 학교들이 등교를 연기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어린이들에게 발병한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의심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신고됐습니다. 서울에서 의심 사례 2건이 나온 건데 방역당국이 정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해 삼성물산 합병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검찰에 나온 건 국정농단 사건 이후 3년 3개월 만입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 정리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지난 3일에 발생한 GP 총격 사건에 대해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방부가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나가지 말자니까. 한 바퀴 더. 현대수소 전기차. 네, 지난주 고3에 이어 내일부터 고2와 중3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초등학생이 또 경기도 부천에선 교사를 비롯해 여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지역 학교들의 등교가 미뤄졌습니다. 이와 함께 경북 구미에서도 교사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국에서 모두 400개 넘는 학교와 유치원이 내일 문을 열지 못하게 됐습니다. 첫 소식 먼저 김혜민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 연은초등학교에서 긴급 돌봄 교실을 이용했던 2학년 학생 1명이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즉시 폐쇄됐고 내일로 예정된 1, 2학년 등교가 다음 주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저희 걸렸을까 봐 같은 돌봄이거든요. 바로 퇴근하고 연락 와가지고 지금 검사받고 왔어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양천 지역은 초등학교 2곳이 등교를 6월 1일로 연기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선 석천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고3을 제외한 이 지역 전체 초중고교 등교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수도권에서만 서울 최소 16곳, 부천 251곳의 학교와 유치원이 내일로 예정된 등교 계약을 무더기 연기한 겁니다. 지역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경북 구미에서는 학원 강사 1명과 유치원 방과후 교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유치원과 초중학교 181개 교가 무더기로 등교 수업 시작일을 조정했습니다. 상주에서도 코로나19에 확진된 교회 목사 1명이 학생, 교직원 등 33명과 접촉해 초등학교 1곳이 등교를 연기하고 이미 등교 중인 학교 3곳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에서도 일부 학교가 등교 연기를 검토하고 있어 등교 연기 학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비상상황실을 통해 교육청과 학교 등이 긴밀하게 협의해 학생, 교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등교 수업일을 추가로 조정할 방침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이와 함께 내일은 전국의 유치원들이 문을 여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유치원에서 거리 두기라든지 또 방역 지침, 위생 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이 내용은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 유치원생들이 통학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한 좌석에 2~3명씩 붙어 앉아 있고 마스크를 턱에 걸친 어린이도 보입니다. 개학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등원하는 어린이는 더 많아졌습니다. 아직은 긴급돌봄 기간인데요. 개학이랑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더 많아졌어. 그렇다면 유치원 내 거리두기는 가능할까? 교사들은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등 위생 수칙은 필요할 때마다 지도할 수는 있지만 거리두기 원칙을 만 5세 이하 아이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놀고 싶으니까 옆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붙어 다니는. 그러니까 유아 아이들의 발달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는 게 어린 연령일수록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교육당국은 유치원 내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원격 수업을 하거나 오전, 오후 교차 수업을 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와는 또 다른 유치원의 현실엔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만 5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 3세 친구들이 원격 수업을 한다는 거는 정말 어렵죠. 학부모 입장에서도 내일 등원이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 부모님들 타 지역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쪽에서도 이제 접해서 또 이제 애들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것도 불안하긴 하는데. 현재 유치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는 지역별로 많게는 70%가 넘어 등원을 더 미루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치원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방역 지원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교육당국은 각 학교들이 알아서 등교 횟수를 정하고 또 집에서 하는 원격 수업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방역 책임을 다 떠안게 된 학교나 또 복잡한 등교 일정 챙겨야 하는 학부모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송인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교육당국은 수도권과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학교 내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 이하로 유지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학교별로 오전, 오후반, 격일제, 격주제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등교 수업에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뉴얼상으로는 해당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저희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수업 재량권과 방역 책임이 동시에 주어지는 것에 대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준비를 병행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지만 방역 관련 지침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 교사들의 업무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계획 다 세우고 하루 이틀만 계획 다 세우고 학부모님이랑 다 연락해 놓으면 또 그 다음 날 지침이 또 바뀌어요. 유사시 학교와 교사들이 지게 될 방역 책임도 고충거립니다. 그 학교 내 방역 책임자가 이런 확진자가 발생됐으면 결국 저희들이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학교별로 다른 일정의 격주, 격일 등교를 챙겨야 하는 학부모들도 부담감을 토로합니다. 지금 홀수 짝수로 등교를 하면 이게 같은 짝수 반끼리면 형제자매가 그러면 같이 가는데 이게 달라버리면 일주일은 얘가 있고 큰 애가 있고 일주일은 작은 애가 집에 혼자 있고 또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이 되기도 하거든요. 교육부는 많은 학생이 등교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보완 대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지난 나흘 동안 1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쿠팡 이용하는 사람이 워낙 많고 또 이 물류센터는 1,000명 넘는 사람이 일하던 곳이라서 다른 데로 바이러스가 더 퍼지지 않을까 우려가 큰데 현장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23일. 인천에 사는 43살 여성 A씨입니다. 지난 9일 부천 라온파티 돌잔치를 방문한 A씨는 12일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부천 물류센터에서 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어 부천에 사는 33살 여성 B씨가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B씨와 밀접 접촉한 200명을 우선 검사했더니 서울과 인천, 파주 등에 사는 다른 직원 9명과 직원 가족인 10살 초등학생이 줄줄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모두 12명.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이곳 물류센터는 어제 오후 5시부터 임시 폐쇄됐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일부 보안요원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쿠팡은 모든 직원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근무했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선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막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막 걸리적거리니까 썼다가도 벗고 막 그랬죠. 쿠팡 측의 감독도 느슨했습니다. 이제 관리자들이나 회사 측에서 좀 제재를 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심은 없어. 무조건 이제 빨리빨리 물량 치는 것만. 부천 물류센터는 수도권 서부 지역으로 배송되는 냉동, 냉장 식품이 거치는 곳입니다. 보건당국은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는 데 대해 물품 배달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거리 또는 중장거리라도 이송되는 어떤 배달 물건을 통해서 전파되는 사례는 현재까지 보고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물류센터 상시근무자와 이달 12일부터 25일까지 일한 적이 있는 퇴직자와 일용직 등 3,620명을 전수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서울 성동구에서는 어제 오늘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함께 식당에 갔던 사람들과 그 근처에 있던 다른 손님 그리고 종업원까지 확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희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성동구 한 식당, 불이 꺼진 채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그제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 A씨가 지난 17일 일행 6명과 이곳을 다녀갔는데 이 중 5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일행의 딸까지 오늘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 일행은 근처 다른 식당과 주점도 차례로 방문했는데 비슷한 시간 다른 자리에 앉았던 손님과 종업원 등 5명도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일행이 마지막으로 방문한 주점입니다. 방문자 명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점이 확인되면서 이렇게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은 부천 돌잔치, 거슬러 올라가 이태원 클럽과 연결됩니다. 클럽을 다녀온 인천 학원 강사에서 시작된 감염이 수강생과 사진사 겸 택시기사를 통해 코인 노래방과 부천 돌잔치를 거쳐 성동구 음식점으로 이어지면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온 겁니다. 동행하신 분도 있고 거기서 따로 따로 만났거나 아니면은 또 그 옆 테이블에 계셨거나 뭐 이런 분들로 지금 되어져 있어서 추가 접촉자는 전수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서울시와 성동구청은 지난 17일 이후 A씨가 들른 식당과 주점을 방문한 사람 등 250여 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 자진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 있는 걸로 의심되는 이른바 어린이 괴질, 정확히는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의심 사례가 국내에서 2건 보고됐습니다. 그동안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13개 나라에서 확인됐는데 주로 소아 청소년에게 고열과 함께 몸 여기저기 염증이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보건당국이 정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감시 체계가 가동된 지 하루 만에 국내에서도 의심 사례 2건이 접수됐습니다. 한 명은 10살 미만의 어린이, 다른 한 명은 10대 청소년으로 확인됐는데 모두 서울 환자입니다. 보건당국이 정한 다기관 염증 증후군 신고 기준은 만 19세 이하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38도 이상의 열이 하루 넘게 계속되면서 2곳 이상의 장기에 염증이 생기는 심각한 상태여야 합니다. 동시에 다른 원인 병원체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최근 한 달 안에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있어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10대의 경우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10살 미만 어린이의 경우 일부 정의에 맞지 않는 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2 환자 모두 PCR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병 시기가 상당히 오래돼 PCR 검사의 정확성이 떨어졌을 수도 있는 만큼 보건당국은 다양한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항체가를 확인한다든지 혹시라도 과거에 그 코로나19 확진자의 명단에 있는 건지 또는 뭐 가족이나 접촉자 중에 추가적인 환자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고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지난달 말 영국에서 처음 보고된 뒤 현재 전 세계 13개국에서 450명 넘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공적 마스크 생산량과 유통량 사이에 200만 장 정도 차이가 난다는 청와대 조사 결과를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일단 전산상의 수치 입력 오류라는 입장인데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공적 마스크가 어디론가 샌 건지 정부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공적 마스크 생산량보다 유통량이 200만 장가량 적은 걸로 청와대에서 조사됐다는 어제 SBS 보도 이후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수급 TF가 담당합니다. 식약처는 일단 전산상의 수치 입력 오류라는 취지로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개월간 마스크를 생산하고 출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입력 주체나 시기에 따라 집계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를 식약처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전산 입력 오류라는 식약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생산량과 유통량 차이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대여섯 차례 추가 자료를 요구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제공된 자료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손으로 쓴 원자료까지 확보해 분석한 끝에 200만 장가량 차이가 난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적 마스크가 엉뚱한 곳으로 새나간 건지 아니면 장부 관리가 불철저했던 건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문제 제기에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사실상 자체 조사를 통한 해명에 나섰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네,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에 나온 건 국정농단 사건 이후 3년 3개월 만입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준우 기자, 지금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오전 8시쯤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비공개로 소환됐으니까 지금까지 12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조사는 영상 녹화실에서 진행 중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영상 녹화를 거부할 수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통해 그룹 경영권을 불법 승계받았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다른 임원들은 이미 수사를 받았으니까 그걸 토대로 이제 검찰로서도 확인할 부분이 꽤 있을 텐데, 그럼 이재용 부회장 소환 조사는 오늘 한 번으로 다 끝나는 건가요? 일단 이재용 부회장 조사가 오늘 얼마나 진행됐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소환에 앞서서 검찰이 조사했던 삼성 고위급 인사를 보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10명이 넘고, 그리고 이 사람들 모두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사가 사실상 불법 승계 의혹의 당사자인 이재용 부회장을 겨냥하고 있고, 또 검찰이 확인해야 될 내용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오늘 조사는 밤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소환 조사도 이번 한 차례로 끝나지는 않을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SBS 배준우입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에서 시작된 이번 검찰 수사는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검찰 수사의 핵심 쟁점이 뭘지 박원경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전에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고의로 떨어뜨려 제일모직에 3배 가까이 유리한 비율로 합병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합병 결과 삼성물산 주식이 없던 이재용 부회장은 16.5%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그룹 내 지주회사 격인 통합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이 부회장의 그룹 내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 비율을 조작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미래전략실 보고 문건 등을 토대로 이 부회장이 합병 비율 산정 등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 차례 보고받는 등 적극 관여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의 단초가 됐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도 합병에 따른 회계 처리 과정에서 벌어졌고 합병 비율을 정당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던 걸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 측은 합병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기업 가치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삼성바이오의 회계 기준 변경은 합병과는 별개라며 국제 기준에 따른 것이란 입장입니다. 불법이나 관여가 없었다는 이 부회장과 삼성 측 방어 논리를 검찰이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얼마나 깰 수 있느냐에 이번 수사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네, 어제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수사를 지켜보자던 기류가 이제는 윤미향 당선인이 제대로 해명하란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겁니다. 윤미향 당선인은 여전히 침묵하는 가운데 오늘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담당자가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먼저 박하정 기자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사실상 함구령까지 내리며 신중론을 이어온 민주당이 오늘 오후 고위 전략회의 직후 달라진 입장을 냈습니다. 윤 당선인에게 빨리 의혹을 해명하란 뜻을 전하고 있다며 특히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명확하게 소명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가 처음으로 해명 요구로 의견을 모은 겁니다. 어제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윤 당선인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할머니가 여러 가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네.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해명할 것은 해명해야 된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지난 1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후 일주일 넘게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현재 자신의 금융계좌 기록을 확인하는 등 소명 자료 확보에 나선 걸로 전해졌습니다. 부실 회계와 횡령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오늘 정의기억연대 회계 담당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습니다. 정의연 관계자가 소환된 건 처음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오는 29일 안에 부르면 당선인 신분이고 30일 이후에 부르면 의원 신분으로 소환됩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정부에 보고한 올해 모금 목표액은 20억 원입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쓸지도 계획을 밝혔는데 피해자 지원 사업에는 5천만 원만 쓰겠다고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반면 미국에 짓겠다는 김복동 센터 사업에는 11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올해 기부금품 사용 계획서입니다. 전체 모금 목표액 20억 원 가운데 모금 활동비 1억 1천만 원을 빼고 18억 9천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겼습니다. 위안부 등 피해자 지원 사업엔 5천만 원만 쓰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대외 협력 사업엔 12억 9천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지난 2017년 계획서와 비교해보면 당시 모금 목표액도 20억 원이었는데 이때만 해도 피해자 복지 사업에 14억 7천여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정의연 계획서에서 모금 계획 대비 피해자 지원 사업의 비중은 2017년 73%에서 18년 22%, 19년 6%, 올해 2.5%로 계속 줄었습니다. 전국의 할머니들로 위에가 그 돈을 내는 겁니다. 모금을 내는 건데 이것은 전국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 쓰는지. 그 대신 늘어난 건 대외 협력 사업입니다. 특히 대외 협력 사업 가운데 올해 거액이 배정된 게 있습니다. 김복동 센터 사업 11억 원입니다. 정의연은 지난해 우간다에 김복동 센터를 짓는 계획이 무산된 뒤 미국 워싱턴으로 대상지를 바꿨는데 이 사업에 모금액의 절반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계획한 겁니다. 정의연이 사업의 중심을 피해자 지원에서 대외 협력으로 바꾸면서 피해자 지원 규모가 격감한 셈인데 이런 변화를 피해자 할머니들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해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어제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은 윤미향 당선인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 또 다른 과제를 남겼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또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낸 지난 30년의 노력은 물론 인정받아야겠지만 그 방식을 계속 이어갈지 또 진정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방향은 어떤 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이경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마지막 질문에 이용수 할머니는 이렇게 답합니다. 전대에 있는 할머니만 피해자입니다. 전국의 할머니들로 도와라고 했는데 거기 있는 할머니만 도왔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은 1995년 일본이 아시아 여성 기금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언론에 오르내립니다. 일본 민간 기금을 조성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주자는 방안인데 당시 정대협은 일본의 법적 배상이 아니다. 받으면 민족 자존심 회복할 기회를 놓치는 거라며 반대했습니다. 돈 받은 할머니는 공창이 되는 거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7명이 기금을 받으며 갈등이 시작됐고 급기야 2004년 이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정대협에 이용당했다는 비판 성명이 나왔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정대협과 뜻을 함께한 할머니와 그렇지 않은 할머니, 정대협 구분대로라면 돈 안 받고 민족 자존심을 지킨 할머니와 그렇지 않은 할머니로 나뉘었습니다. 남산공원 기억의 터 조형물엔 정대협에 비판적이었던 할머니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정대협이 위안부 문제를 사실상 독점하면서 피해자 개개인의 삶보다는 민족과 이념에 치중했다는 비판은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분명한 건 위안부 할머니들도 성폭력 피해를 안고 사는 여성 개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위안부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며 소극적인 정부를 변화시킨 정대협의 30년 공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용수 할머니의 고발을 계기로 위안부 운동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자, 이런 갈등을 틈타서 위안부 피해 역사를 왜곡하려는 움직임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불거진 후원금 문제라든지 회계 의혹과 별도로 오랜 시간 이어온 위안부 운동의 가치는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조윤아 기자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운동 방식을 바꾸는 것일 뿐 멈추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데모 방식을 바꾼다는 거지 끝내는 건 아닙니다. 할머니의 당부에도 30년에 걸쳐 증거와 증언, 각종 자료로 입증한 위안부 피해 역사를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정대협의 위안부 운동 실체를 밝힌다며 심포지엄을 열어 일본 정부의 강압이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주선업자들이 한 1,000엔 정도의 거액의 전차금을 가난한 극빈 계층의 가부장에게 제시할 때 그 가부장은 그 딸을 그 주선업자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해 학내 징계를 받은 류석준 교수도 가세했습니다. 공창제도 하에 매춘이다라는 설명이고요. 3시간가량 진행된 심포지엄은 위안부는 강제연행 피해자가 아닐 뿐더러 성노예도 아니었다는 왜곡이 이어졌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을 역사 뒤집기 기회로 이용하려는 의도입니다. 위안부 운동을 계속 해왔던 그 공적에 대한 얘기까지 묶어서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저는 그 온당한 태도라고 생각은 안 돼요. 정의연 관련 의혹은 의혹대로 풀되 피해 할머니들의 용기로 30년간 이어진 위안부 운동의 역사는 존중되고 계승돼야 할 것입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들을 둘러싸고 연일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할머니 한 분이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지내던 분으로 가족들의 뜻에 따라 장례는 비공개로 치러집니다. 올해 들어서 3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살아계신 할머님은 모두 17분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골목에 들어선 SUV 차량이 아이가 탄 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멈춰선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나와서 가만히 있고 쓰러져 있던 아이가 일어나서 연신 고개를 숙이는 모습입니다. 운전자는 사고에 앞서 아이가 자신의 5살 딸을 때려 뒤쫓았다는데 고의로 사고를 낸 건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TBC 박영훈 기자입니다. 모퉁이를 돈 자전거가 이면도로에 나타납니다. 흰색 SUV 차량이 바짝 붙어 따라오더니 결국 자전거를 들이받습니다. 자전거에 타고 있던 아이가 넘어지고 차량은 자전거를 밀고 지나갑니다. 이 사고로 초등학교 2학년 A군은 오른쪽 다리를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가해 차량은 이곳에서 200m가량 떨어진 놀이터에서부터 피해 어린이를 쫓아왔습니다. 운전자는 40대 여성 B씨로 놀이터에서 A군이 자신의 딸과 다투다 딸을 때렸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꾸짖기 위해 A군을 차로 쫓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무서우니까 이제 도망을 온 거죠. 가게로 오든지 어딜 가든지 나중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래 오는데 뒤에서 쫓아온 거예요. 돌아보니까 아줌마가 차를 타고 쫓아오고 있더라.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고의 사고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잠시 이야기하다 보니까 도주를 했는가 봐요. 도로 나오는데 이제 적은 애가 보이니까 적은 애 따라가다가 사고 난. 자기는 뭐 고의로 안 했다고 그렇게 주장하죠.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교통범죄수사팀이 주변 CCTV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BC 박용훈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2번 위반한 20대 남성이 오늘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이 강화된 뒤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일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한 27살 김모 씨.
앞서 이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2주간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격리 해제를 이틀 남겨두고 격리 장소였던 집을 벗어났습니다. 휴대전화를 끈 채 중랑천변을 걷거나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 먹었고 심지어 공용 화장실과 사우나도 방문했습니다. 이틀 뒤 붙잡힌 김 씨는 이번엔 집이 아닌 양주의 한 수련원에 재격리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번에도 격리된 지 채 2시간도 안 돼 수련원을 이탈해 달아났다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구속 기소하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은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범행 기간이 길고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법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국내외, 특히 의정부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던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사건엔 최고형이 벌금 300만 원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으로 상향된 새 감염병 예방법이 처음 적용됐습니다. 현재 자가격리 이탈 등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사람은 70여 명에 이릅니다. 이번 판결이 다른 자가격리 위반 사건에 처벌 수위를 가늠하게 하는 기준이 될지 주목됩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 기차 같은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고 있죠. 첫날 대부분의 시민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해서 큰 혼란이나 마찰은 없었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 없이 무심코 택시에 오른 손님. 오늘부터 마스크 안 쓰면 택시하고 버스 못 타요. 아 진짜요? 네. 이놈의 마스크 때문에 얼굴에 계속 뭐가 나가지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버스를 타려던 승객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 오늘부터는 이 마스크 안 쓰면 대중교통 이용을 못해요. 네, 알겠습니다. 쓰세요. 저 있어요. 오늘부터 버스와 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했는데 이용 과정에서 우려했던 마찰이나 혼란은 없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안 하고 승차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마스크를 가지고 계시면 착용해 주세요. 아니면 뭐 마스크를 꼭 다음부터는 착용하고 이용해 주세요 하고 안내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2주 전부터 혼잡 시간에 마스크를 안 쓰면 탑승을 제한해온 서울 지하철은 물론 마스크 의무화가 처음 시행된 열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서울역입니다. 오늘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열차에 탑승할 수 없는데요. 보시다시피 대부분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은 일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스크 착용률이 80~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집단 감염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 한 명 불편하다고 그렇게 안 쓰고 다니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내일부터는 모든 비행기 탑승객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SBS 정만석입니다. 연말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를 정치 세계의 상징으로 여기는 듯한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집스레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서 생긴 현상인데 경쟁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은 마스크를 쓰고 10주 만에 공식 행사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메모리얼 데이, 우리로 치면 현충일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을 비롯한 참모들도 하나같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연설 내내 아직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 will vanquish the virus and America will rise from this crisis to new and even greater heights. 비슷한 시간,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바이든 전 부통령은 보란듯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참배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온라인 유세만 하다가 10주 만에 바깥 활동에 나선 건데 트럼프 대통령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How does it feel to be out here for the first time in 2 months? Feels good to be out of my house. 마스크 착용 여부는 친 트럼프냐, 반 트럼프냐를 가르는 정치 문제로까지 비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는 시위대는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자들은 대통령이 앞서 지침을 어기는 상황이 난감하기만 합니다. I've asked everybody independently to really make sure that you're wearing a mask if you can't maintain the 6 feet. I'm assuming 마스크 착용은 거부하면서 군중 집회 형식의 대규모 전당대회는 강행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우선 행보에
미국의 방역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국가 분열을 꾀하는 행위나 테러 활동은 금지하고 또 외부 세력은 홍콩 문제에 간섭할 수 없다. 요즘 홍콩 시위를 다시 불붙게 한 국가보안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 중국이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난해 홍콩 시위 때처럼 중국 국기 불태우고 또 중국 본토 기업에 화염병 던진 행위도 이 법에 따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홍콩 의회가 국가법이라는 걸 추진하면서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을 모욕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법안들을 밀어붙이는 배경이 대체 뭔지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이 짚어봤습니다. 홍콩과 이란의 월드컵 축구 예선전이 벌어진 지난해 9월 홍콩 스타디움입니다. 경기 시작 전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이 울리는데 홍콩 선수 누구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관중 속에선 중국 국가가 연주되는 내내 커다란 야유가 계속 이어졌고 급기야 관객들이 홍콩 깃발을 흔들며 홍콩에게 영광을 이란 노래를 합창합니다. 홍콩에게 영광을은 시위대의 상징 같은 곡으로 지난해부터 홍콩 시위 현장에선 사실상 국가로 대접받았습니다. 친중파가 장악하고 있는 홍콩 입법원이 내일 국가법 제정안을 심의하는 것,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중국 본토에선 3년 전부터 시행 중인 국가법을 홍콩에도 똑같이 적용해 홍콩이 중국의 일부란 점을 강조하고 홍콩 보안법과 함께 반중 시위를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쓰겠다는 의도입니다. We do expect these two bills to be given priority in the resumption of second reading by the Legislative Council. 시위대는 내일 홍콩 입법원 주변에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경찰력 분산을 위해 출근길 교통방해 시위부터 시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안에 두 개의 체제, 즉 일국양제는 홍콩 반환 당시 베이징의 약속이었지만 양제보다는 일국을 강화하려는 베이징의 압박이 이 홍콩인들의 저항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주한 중국 대사가 한국이 중국을 지지할 거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이 중국을 뺀 경제동맹 이야기를 꺼냈었는데 미국과 중국이 계속 거칠게 부딪히는 상황에서 그 사이에 놓인 우리 외교의 부담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소식은 김혜영 기자입니다. 중국 관영 CCTV에 러시아, 영국 주재 대사들과 함께 나온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홍콩 보안법 정당성을 강조하다가 갑자기 한국을 거론합니다. 相信韩国朋友能够理解和给予充分的支持。 홍콩 보안법 입법 배경을 설명하면 한국이 중국 입장을 지지할 거란 얘긴데 표현은 완곡하지만 의도는 명확하다는 게 전문가 평가입니다. 상당히 완곡하지만 강력하게 지지 의사의 표명을 원하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심도는 상당히 깊다고 봐야 됩니다. 외교부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을 뿐 중국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들었는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중 간에서는 각 급에서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주 미국의 EPN 구상, 즉 중국을 뺀 경제동맹 제시와 맞물려 심화하는 미중 갈등에 부담스러워하는 내부 기류도 읽힙니다. 정부는 모레 8개 부처와 산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대응 전략 회의를 엽니다. 미중 일방주의를 견제할 국제연대 등 여러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공개 발언도 삼가할 정도로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이달 초에 있었던 GP 총격 사건에 대해 조사한 유엔군 사령부가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또 북한의 총격이 우발적인지 고의적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아침 7시 41분 중부전선 우리군 지피로 날아온 북한군 총격 4발에 우리군이 2차례에 걸쳐 30발 대응 사격에 나섰던 지피 총격 사건. 유엔사 군사정전위는 오늘 이례적으로 조사 결과를 공개 발표했습니다. UNC determined that both the KPA and the ROK Army committed armistice agreement violations with unauthorized small arms fire across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북한군 총격, 우리 대응 사격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란 겁니다. 또 북측의 조사 거부로 북한군 총격이 고의적인지 우발적인지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기상 상황과 북한군 동향 등으로 우발적인 총격으로 판단했던 우리군 입장에 비해 유보적인 판단입니다. 유엔사 발표에 역시 이례적으로 우리 국방부는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됐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우발적인지 고의적인지 우리 발표와 미묘하게 엇갈리는 내용에다 양측 모두 정전협정 위반했다는 식으로 공개 발표한 데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 2014년 10월 경기 연천에서 민간단체 대북전단을 향해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고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했지만 당시 유엔사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SBS 김학휘입니다. 2년 전 오늘 판문점에서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북한의 제안 하루 만에 성사되면서 남북 정상이 친구처럼 셔틀 회담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는데 하지만 지금은 적이란 말까지 다시 등장했을 정도로 2년 전이 까마득합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4.27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불과 한 달 만인 2018년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하루 전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열린 그야말로 전격적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중재를 요청하기 위한 만남이었지만 남북 정상이 하루 만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까마득한 옛 이야기 같은 상황입니다. 하노이 결렬 이후 남북 관계에도 관심이 없는 북한은 최근 남쪽을 향해 적이라는 말까지 다시 꺼냈습니다. 적은 역시 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통일부는 DMZ 세계유산 등재,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추진하며 관계 개선 노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은 오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꽁꽁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가 5월 들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의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식료품 등을 사려는 사람들로 전통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돕니다. 매출이 한 30-40%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시에서 30-40만 원 나왔을 때, 그다음에 국가에서 병원은 뭐 60만 원 나왔을 때. 대부분 재난지원금이 충전된 카드로 값을 치렀습니다. 고기 같은 거 비싼 거는 좀 안 사게 되잖아. 그런데 좀 편안하게 사게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아요.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소비 지출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이달 6.8포인트 올라 넉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이뤄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과 겹쳤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됐고 재난지원금 지급과 3차 추경 추진 등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다는 게 한국은행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심리지수 절대값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장기 평균인 100을 한참 밑돌 만큼 비관적입니다. 상인들도 반짝 회복으로 그칠까 걱정입니다. 8월 달까지 우리가 쓰게 돼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장사가 또 안 되겠죠.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고 수출 하락과 고용 충격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정책 운용과 지원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 SNS를 통해 유가족에게 막말을 한 차명진 전 의원이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녀의 죽음을 이용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유족들에게 고소당했습니다.